안녕하십니까. 행복연금술사 이대근입니다. 지금부터 통합경영이론 강의 8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퇴직이 되겠습니다. 퇴직에는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직도 있고 비자발적 퇴직도 있습니다. 정년퇴직도 있고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어떤 조직에서는 정년 없이 일하고 싶을 때까지,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을 하는 그런 조직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정년퇴직한 사람들만 채용을 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조직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조직에서 퇴직하는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비자발적인 중간에 퇴직하는 그런 경우에만 이제 상정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통합경영이론 관점, 소위 말하면 다른 부문과의 상호작용으로 자칫 부작용이나 역효과가 생겨서 악순환의 어떤 빌미가 되어졌을 때 그것이 원래 의도한 그런 기대 효과는 고사하고 조직이 퇴보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런 이론적인 설명은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퇴직의 비자발적인 중간에 퇴직하는 그런 대상자를 저희들은 C플레이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되는 개념은 S플레이어가 됩니다. C플레이어는 생산성이 현저히 낮은, 그래서 말하자면 요구되고 기대되는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그런 직원이 되죠. 이렇게 C플레이어 대상이 되면 역량 재개발 프로그램, 소위 말하면 이제 뭐 갱신 프로그램 같은 그런 거를 지급을 하거나 혹은 재배치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도전의 기회를 주는 그런 방식을 이제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비용 대비 이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퇴직시키는 쪽으로 이제 검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C 플레이어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C 플레이어가 정말 C 플레이어냐, 뭐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그런 직원이냐, 그건 이제 별개의 얘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특히 이제 2류 조직이나 3류 조직의 경우에는 잠재적 역량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배치를 잘못했거나 혹은 배치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나 임원들이 그런 역량을 제대로 육성을 못 시켜서 조직 부정자로 이렇게 매도되는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오히려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면 무능한 관리자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임원 때문에 그런 C 플레이어가 양산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이제 성과 저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C 플레이어가 저성과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직에서는 저성과자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성과를 저해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훨씬 더 그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 저렇게 이제 제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 정도로만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퇴직 대상자를 이제 선정하는 그런 기준을 볼 때 전체적으로 조직 입장에서는 크게 두 방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산성 관점. 이게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있는, 쉽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어떤 접근 방법인데요. 코스트입니다. 코스트. 관리. 직원이 생산해내는 그 매출이나 수익보다 오히려 직원에게 들어가는 복지나 급여의 비용이 더 높을 때 이제 조직 입장에서는 C 플레이어가 되고 중간에 퇴직을 시켜야 된다. 이제 이런 맥락으로 이해가 되는 그런 조직 관리가 되죠. 저비용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이제
주고받기의 개념이 됩니다. 회사에서는 돈을 주니 그 돈이라는 게 이제 인센티브와 연봉 이런 게 되겠죠. 직원은 그에 걸맞는 성과를 내라. 이제 이런 주고받기 경우가 되죠. 이제 그런 경우에 문제가 뭐냐 그러면 학력이나 혹은 뭐 나이와 무관하게 원래 이제 뭐 정말 냉정하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맞습니다. 학력이나 나이와 무관하게 조직에 기여한 만큼 그 보상을 받아가는 게 당연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게 굉장히 어렵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그리고 이 또 뭐 학력이 되게 높은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해내지 못하는 그런 조직이 이제 노령화 조직이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죠. 저는 이제 노령화라는 게 단지 나이가 많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직원이 많은 그런 경우라고 저는 상정을 하지만 어쨌든 그런 주고받기의 경우로 이제 이 조직을 관리하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이런 주고받기의 기준으로 봐서 인센티브나 연봉보다 낮은 그런 사람은 중간에 퇴직을 시키는 이런 구조로 이제 연결이 되죠. 그렇다 보면 사실은 아무래도 중간 퇴직자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젊은 친구들이 앞서 얘기한 대로 나이가 많고 학력이 높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뭐 급여나 이런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될 필요는 없다는 게 이 상식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자연스럽게 노령화가 되면 중간에 퇴직이 대상자가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생기죠. 두 번째는 이제 가치 기준으로 조직을 관리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퀄리티라고 할 수 있는데 단순 퀄리티가 아니라 어떤 차별적 혹은 창조적 어떤 가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퀄리티 관점에서 보면 아무래도 주고받기가 아니라 그러면은 이제 뭐 협력관계의 경우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오너십을 가진 자발적인 그런 직원들이 나름의 어떤 오랜 직장 경력을 가지고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이런 차별적이고 어떤 창조적인 어떤 가치를 이제 지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죠. 그렇다 그러면 이런 오너십이나 자발적인 그런 능동적인 일을 해낼 수 없으면 중간에 퇴직을 해야 되죠.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간 퇴직자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젊은 친구보다는 나이가 많은 노련한 직원들이 이제 전문가로서의 어떤 가치에 기여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죠. 물론 앞서 얘기한 대로 오너십을 갖고 열정을 갖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제대로 된 가치에 이런 기여를 하지 못하면 당연히 똑같이 이제 중간에 퇴직을 시켜야 되는 그런 대상자로 선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조직 입장에서 이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에 대해서는 정답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전통적인 어떤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소위 말하면 제조업 같은 그런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저가격으로 경쟁하는 그런 비즈니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생산성 관리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나이가 들어서 급여나 복지를 많이 주면서 조직을 운영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이 조직의 경쟁이 뒤처질 수밖에 없죠. 그런 경우에는 소위 말하면 인적 자원이라는 개념에서 생산 수단으로서 직원을 관리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가치나 이런 중심으로 갔을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멋있는 어떤 그런, 선언이 되지만 실제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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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굉장히 창조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최근에 어떤 유행인 어떤 스타트업이나 벤처 같은 그런 조직이 에서 이제 아주 유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아무래도 이제 젊은 조직이 상대적으로 이 방식이 이제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마다 처해진 상황이나 여건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옳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일관성. 예를 들면 생산성 기준으로 해서 주고받기 개념으로 조직원을 관리를 하면서 오너십이나 어떤 자발적 혹은 애사심 이런 거를 요구하면 안 되죠. 왜냐면 직원들은 이미 이런 생산성 관점에서 자기가 얼마만큼 회사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그 기여만큼 내가 돈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애사심을 이야기하면 전혀 설득이 안 되는 것이죠. 말은 애사심을 하는데 행동은 생산 수단으로 취급을 하니까 오히려 더 불신의 이 간격만 넓어지는 거죠. 반대로 애사심이나 오너십이나 자발적인 이런 쪽을 막 얘기를 하면서 실제 조직은 당근과 채찍으로 막 운영을 해요. 그러면 직원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애사심을 갖고 하려고 하는데 당근과 채찍으로 계속 상대 평가를 해서 누구보다 못하고 누구보다 잘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힘들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조직이 수직 조직으로 상명하복을 한다고 하면 이런 애사심 기준보다는 생산성 관점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게 아니라 수평 조직으로서 직장 민주주의라는 그런 개념 혹은 오너십 관점에서 이렇게 그 현장 중심의 경영을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런 두 번째 방법의 조직 관리가 적당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일관성이 이제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실행 가능성입니다. 실행 가능성. 생산성 관점으로 당근과 채찍의 방식으로 조직원을 관리를 한다고 했을 때 그 당근과 채찍을 제대로 정당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만약에 통제 가능성을 잃어버리면 조직은 급속도로 관료가 되거나 혹은 어떤 정치화가 되거나 혹은 처세술이 만연하는 그런 조직이 됩니다. 그러면 조직 문화가 일시에 막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반대로 가치나 이런 걸 지향하면서 오너십이나 어떤 애사심, 자발적인 어떤 그런 그 역할 이런 것들을 막 강조를 하는데 제대로 관리를 못해요. 그러면 정말 방만한 무임승차자가 막 남발하는 이제 그런 게 되죠. 어떤 경우에도 리더가 지혜롭지 못하면 제대로 해낼 수가 없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리더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러한 이안 중에 어느 게 옳으냐는 건 없습니다. 무조건 리더는 지혜로워야 되는데 그 지혜로움을 생산성이라는 그런 방식으로 구현을 할 수 있을지 혹은 이런 오너십이나 애사심 기준으로 해나갈지 이게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느 것이 과연 실행 가능하냐. 세 번째가 미래 생존입니다. 당장의 눈앞의 성과나 목표 달성은 또 어떻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런 방식이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 이 조직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느냐. 생산성 관점으로 해서 앞서 얘기한 대로 어떤 그런 그 저가격 경쟁만 지향하는 그런 전통적인 어떤 제조를 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에 상명하복의 그런 당근과 채찍 방식으로 해서 차등적인 어떤 막 그런 연봉이나 인센티브로 막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당장은 성과가 막 뛰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막 이 조직원이 막 대응하면서 뭔가 이 변신을 해 나갈 수
있겠느냐? 그건 굉장히 어렵죠. 그럴 경우에는 리더나 소수의 엘리트가 그 역할을 해내야 됩니다. 그랬을 때는 1번의 방법도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굉장히 이제 당장은 괜찮지만 나중에 문제가 되죠. 2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미래 생존이 가능하냐,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 입장에서는 이런 선택을 해서 이제 퇴직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을 하고, 물론 그 퇴직 프로그램도 다른 경영 활동의 부문들과 잘 연계되어야 되겠지만요. 한다고 했을 때 직원 관점은 어떨까요? 직원 관점에서 보면 여기 이제 실행 가능성하고 잘 밀접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 100세 시대에 이 직원은, 개인은 이제 자기 나름의 생존을, 삶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책임을 지고. 그런데 이 정년퇴직을 해도, 60세에 정년퇴직을 해도 40년의 어떤 그런 기대수명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40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돈도 돈이지만 다른 전체적으로 봐서 자기 인생을 설계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만약 그 조직이 생산성 관점으로 주고받기 개념으로 인센티브나 혹은 그래서 중간퇴직 같은 경우에도 엄정하게 네가 조직을 위해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너는 당연히 나가는 게 맞지 않겠어 라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접근을 할 때 과연 이 조직원이 여기에 뭐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그게 옳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서 그거에 따라서 자기가 조직생활을 하느냐, 그래서 자기가 받는 것보다 더 많이 기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어느 순간 자기가 받는 것보다 더 기여를 하지 못했을 때는 조직에서 시행하는 중간퇴직에 대해서 그걸 흔쾌히 받아들이고 조직을 떠날 수 있겠느냐,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산성 관점으로 운영을 하기에는 더 실행 가능성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당근과 채찍을 제대로 관리를 해서 그 직원들이 정말 그 조직이나 경영진이 원하는 의도한 대로 관리가 되어지는 그런 경우를 상징하기가 상당히 어려우시죠, 앞으로는. 물론 이런 그 오너십이나 애사심을 기준으로 그걸 지향하는 관리를 하더라도 사실은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년퇴직을 조직에서 보상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정년퇴직을 했어요. 그러면 40년의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뭘 할 거냐고. 어느 순간 조직에만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그만뒀더니 40년간은 이제는 정말 실직자로서 힘든 시들을 겪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과거에 한 7, 80년대에는 뭐 기대 수명이 한 70세 전후 뭐 이렇다 그러면 60세까지 혹은 55세까지 정년퇴직을 만약에 했다면 나머지 한 10년이나 15년 정도만 있으면 사실은 어느 정도 자기의 어떤 삶에 대해서 충실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시절에는 이 사회가 팽창사회, 확장사회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정년까지 근무를 하면서 받는 그 급여로서 충분히 퇴직 이후에 그 준비를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이 자연스럽게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이제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게 증식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수축 사회고 장기 불황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제는 정년을 했다고 해서 그 정년할 때까지 모아놓은 그 자금으로, 월급으로 40년을 계속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부를 증식시키기가 만만치가 않죠. 특히나 조직 생활에만 막 몰두를 했다 그러면 재테크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나름의
나름의 자기 삶을 준비를 하죠. 그건 1안이나 2안이나 마찬가지의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실행 가능성이 굉장히 어려우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당연히 조직 입장에서는 생산성 측면에서 관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도적이나 법적으로 고용이 굉장히 좀 해고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제도가 잘못됐다라고 이제 조직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그 상정을 해서 언제든지 퇴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그런 규정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런 생산성 기준으로만, 그러니까 직원을 생산의 도구로만 생각해서 생산성 기준으로 해서 주고받는 그 비교로 퇴직을 시키고 혹은 그 연봉을 더 많이 주고 하는 그런 경우로 관리하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렇게 좀 그 직원을 도구로 생각하는 생산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조직이라는 게 이제 소문이 나면 과연 그 조직에 입사를 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게 많지가 않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사상누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퇴직 부분은 굉장히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어떤 일관성이나 그다음 실행 가능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미래 생존의 관점, 미래 지속 성장의 관점을 봤을 때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조직원이 나름의 오너십을 갖고 조직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어야만이 미래 생존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것이죠. 물론 이제 그것이 앞서 얘기한 대로 과연 실행 가능하냐는 부분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는 이제 그게 실행 가능하다라고 이제 단언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자기 조직화 경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떻게 가능하냐? CDP입니다. CDP. 이 CDP가 이 채용에서부터 해서 퇴직까지 조직 입장 CDP라면 사실은 뭐 크게 효과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이 아니라 채용 이전부터 100세까지의 전생에 걸친 CDP라고 한다 그러면 맥락이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어떤 개인이 나름의 꿈을 갖고 삶을 설계를 할 때, 100세 인생으로 설계를 할 때 그 기준으로 해서 채용을 해서 그 채용된 이후에도 그 기준으로 해서 배치를 하고 역량을 개발해 나간다면 결국 윈윈 상황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조직은 자기 나름의 꿈을 실현하는 그런 조직원의 열정으로 조직이 운영이 되면서 그런 또 조직 생활을 하면서 돈을 받아서 자기와 가족들이 묵고 살면서 자연스럽게 자기는 자기 꿈을 또 실현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퇴직 이후에도 60세 퇴직이라면 퇴직 이후에도 40년간을 뭔가 설계가 되어지고 그 설계된 것들을 계속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직장생활 기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바람직한 CDP가 되는 것이죠. 그런 CDP를 운영을 할 수 있다면 앞서 이야기한 대로 어떤 그런 그 오너십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직원한테 애사심으로 열정으로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절대평가입니다. CDP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 CDP에 맞는 그 역량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포지션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절대 평가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중간 퇴직의
경우도 물론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평가를 해도 그 절대평가에서 항상 과락 수준으로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직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직원은 자연스럽게 자기 나름의 뭐 삶과 인생을 위해서 또 다른 어떤 그 CDP를 만들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다른 이제 맥락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CDP의 기준에 어떤 역량이 충분하고 또 그런 그 CDP 기준의 포지션이나 역할에 맞는 그런 뭐 지금 현재 기여를 충분히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 상대 평가를 해서 항상 뒤떨어지는 직원이 C 플레이어로서 관리되는 게 아니라 절대 평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수준의 조직도 원하고 개인도 원하는 그 수준 이상만 되면 이제 큰 문제가 없는 것이죠. 물론 이런 경우에는 승진이나 직책자의 개념과는 좀 다른 측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담이지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직원이 정말 열심히 일했을 때 보상을 받는 게 뭐냐? 그건 승진과 직책자 선발이다. 직책자로 선발되는 것이다. 그래서 임원이 되고 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게 조직원이 정말 열심히 일한 조직원이 뭐 보상받는 올바른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름의 그 역할에 충실하다 그러면 비록 승진과 직책자 선발이 되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박수를 쳐주고 잘했다라고 격려를 해줄 수 있어야 되고 본인 스스로도 자기 삶에 충실하고 자기 삶이 잘못되고 있지 않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침 조직의 여건이 승진도 되고 직책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뭐 더 없이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다 그러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앞서 이야기한 대로 직장인의 어떤 열심히 일한 그런 대가는 보상은 승진과 직책자로 선발되는 거다. 임원이 되는 거다. 라는 말은 굉장히 잘못될 수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승진을 하지 못하고 직책자로 혹은 임원이 되지 못하는 직원은 실패자가 된다는 개념이 아닙니까? 실패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한 대로. 그렇다 그러면 그런 것이 과연 가능하냐? 이 CDP라든지 혹은 절대평가 이런 것들이 과연 실현 가능하냐라고 봤을 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드러내기, 공개입니다. 드러내고 공개만 한다면 이런 CDP라든지 절대평가는 충분히 적용 가능하고 실행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인사는 만사라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통해서 조직을 장악하고 조직을 통제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은밀하게 자기 나름만 경영진이나 혹은 경영자나 임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나름의 기준으로 이렇게 이 평가를 매겨서 뭐 줄을 세우거나 뭐 이런 어떤 도구로 수단으로 인사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들이 많았었던 것이고요. 드러내서 공개를 한다면 직원들이 혹은 동료들이 다 합니다. 예를 들면 야 개똥아 너 CDP가 이렇지 않냐? 조직에서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너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왜 너 그걸 안 하니? 그럼 너 지금 CDP하고 맞지 않지 않냐? 너 하는 지금 행동이 혹은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CDP와 네가 지금 하는 이 역할을 봤을 때 이건 현격히 지금 모질한다. 절대평가 관점으로 안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이 쉽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앞서 이야기한 대로 절대평가는 줄 세우기가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절대평가를 해서 우수하면 다 박수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드러내고 공개만 한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실행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사실은 이게 제가 강조하는 자기 조직화 경영의 하나의 방법으로서 에자일이 유효하다라고 하는 그 에자일이 그 유효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바로 이 드러내고 공개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자일을 통해서 이런 조직 내에서 협업을 하면서 공개를 하면 자연스럽게 누가 리더가 될 수 있고 누가 팔로워가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드러난 것으로 자연스럽게 평가가 되고 그 평가된 걸로 CDP가 관리되어집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지금까지 퇴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생산 현장에 관련된 경영 이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